역사는 결과적으로 확정된 사실들의 연속이지만 다양한 가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지 않았다면과 같은 가정을 통해 현재의 한국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정을 통해 명확한 현재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펼쳐진 눈앞의 세상을 바꿔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해외여행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비읍도 등장하지 않았던 6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전 세계적으로 단 3점만 남아있는 유물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는 약 1000년에 걸쳐 번영을 누린 천년왕조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한때 서라벌이나 계림으로도 불렸던 이 도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할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론될 만큼 유럽의 고도에 견줄 만한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경주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건 1971년 6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점 사업이던 포항제철 고로 점화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복귀하던 중 잠시 경주에 들렀습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담당자의 보고에 만족해하던 찰나 도시 곳곳의 실상을 확인한 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천년수도라 불리는 이 도시는 정작 허물어진 불탑과 방치된 불상, 잡초가 무성한 고분들로 인해 옛 영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즉시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호출한 그는 경주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7월 13일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신라 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화,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 이 친필 메모 한 장으로 경주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경주를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로 정비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됐는데 특히 옛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 첨성대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인 계림로가 핵심 구간으로 지목됐죠. 경주의 핵심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첨성대가 자리한 계림로 일대에는 무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보수가 시급했습니다. 실제로 계림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신라에서 조성된 무덤들이 대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수관 매설을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무덤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서만 무려 55개의 신라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굴을 맡았던 국립경주박물관은 각 무덤에 1번부터 55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했는데 이 중 14번 무덤인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한국 고대사 최대 미스터리로 불리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먼저 계림로 지하 14호 무덤에서는 돌무더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적성 목각분이 존재함을 시사하는데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한동안 유행했다가 자취를 감춘 신라의 비밀스러운 무덤 양식입니다. 적성 목각분은 나무로 관을 마련한 뒤 그 위를 돌무더기로 덮어 도구를 막는 구조로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치면 돌무더기에 깔려버릴 위험이 있어 도굴이 어렵습니다. 신라시대 문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적성 목각분 아래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금간총, 천마총, 금령총,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화려한 금관과 각종 장신구들이 대표적 사례이며 모두 적성 목각분 구조 덕분에 원형에 가깝게 보존될 수 있었죠. 한편 계림로 14호 무덤은 동서 3.5m, 남북 1.2m에 불과한 소형분이어서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대규모 왕릉급 무덤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수준의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어 고고학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호 무덤에서는 말과 관련된 유물 비중이 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으로 용무늬를 상감한 말 한 장, 유리장식이 돋보이는 금동 말띠들이게, 비단벌레 날개를 활용해 만든 화살통 등이 출토되어 신라인들의 정교하고 섬세한 공예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토된 유물이 총 270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유물은 6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황금검 한 자루가 출토된 것이죠. 전 세계 모든 고고학계가 주목했던 바로 그 황금보검입니다. 이 황금보검은 길이가 약 36cm에 불과했습니다. 칼날 대부분은 부식되어 손상된 상태였으나 칼집과 손잡이는 순금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S자형, 사각형, 사다리꼴, 나뭇잎, 바람개비 등 다채로운 문양의 윤곽을 만든 뒤 그 안에 검붉은 석류석과 유리질을 녹여 넣어 화려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문양의 주변과 외곽에는 금 알갱이를 접합해 장식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검이 황금보검으로 명명된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전례가 없던 검붉은 석류석과 유리장식에 관한 정확한 제조 기술이나 유통 경로에 대해 당시에는 그 누구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발굴 당시에는 계림로 문화재 발굴 보고서를 곧바로 완성할 수 없었고 이 검은 한동안 계림보검이라는 별칭으로만 불렸습니다. 결국 발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야 공식 보고서가 발간되었죠. 그렇다면 세계 단 3점뿐인 이 황금보검은 도대체 왜 경주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황금보검과 유사한 형태의 검은 전 세계적으로 단 3점만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주 계림로에서 발굴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키질 석굴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타클라마칸 사막에는 고대 벽화로 유명한 키질 석굴이 있습니다. 이 석굴에는 다채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중 한 벽화에서 황금보검과 흡사한 형상의 검이 묘사되어 있죠. 세 번째 검은 1928년에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인 보로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된 이 유물 조각은 너무나 이례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당시 카자흐스탄 고고학자들조차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독특한 조각이었던 탓에 이 유물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65년이 지나서 경주에서 황금보검이 발굴된 후에야 이 조각이 앞서 발견된 황금보검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 현존한다고 알려진 3점의 황금보검 중에서 타클라마칸 사막 것은 벽화에 그려진 이미지에 불과하고 카자흐스탄 보로보에서 발견된 것은 일부 파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황금보검 실물은 경주에서 발견된 검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런 희소성과 역사 예술적 가치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황금보검의 가치가 1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오직 실크로드 유적에서만 발견된 이 황금보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신라 땅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 보검의 제작지를 두고는 여러 학설이 제기되지만 일본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요시미츠 츠네오는 최소한 이 황금보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감각과 공예 기술을 지닌 장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보검에 사용된 재료부터가 흥미로운데 그 정체를 통해 이 보검의 제작 기술과 교역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황금보검 표면에 촘촘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석류석은 일반적으로 가네트로 불리는 보석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희귀종인 로돌라이트가 사용됐습니다. 로돌라이트라는 명칭은 그리스어로 장미를 뜻하는 로도와 돌을 의미하는 라이트가 합쳐진 말로 석류석 중 유일하게 보랏빛을 띠는 것으로 유명하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이 보라색 석류석이 자연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 덩어리에서 3캐럿 이상의 로돌라이트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황금보검의 태극 문양 부분에만 무려 2캐럿이 사용되었고 검 전체에 장식된 로돌라이트를 합산하면 수십 캐럿에 달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이며 해당 보검의 가치를 가늠케 해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황금보검이 제작되던 시기에 사용된 석류석은 주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로마 제국권에서 스리랑카나 인도산 석류석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당시 로마가 저 지역들과 일정한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석류석이 신라 유물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로마 문화권과 신라가 교류하거나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하죠. 교역로를 매개로 한 유물 이동이든 당대 국제 교역망 속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문화 접촉이든 이를 통해 신라가 세계와 교류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시미츠 츠네오가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 기술은 누금 세공 기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누금 세공이란 굵기가 고운 금입자 및 매우 얇은 금실을 표면에 정교하게 부착해 장식하는 기술로 좁쌀보다 미세한 금 알갱이를 다루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법은 주로 흑해연안의 그리스 문화권에서 발전해 페르시아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누금 공예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고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미세한 금입자를 빼곡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납땜 작업이 필수적인데 금 알갱이에 합금판을 올린 뒤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고온을 가해 땜 재료를 녹이며 그 금 알갱이가 접합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 현대의 납땜질을 순금으로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에 수천 번 이상의 실습과 경험이 요구되며 초보자는 자칫 금 자체를 태워버리기 일쑤여서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흉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결과적으로 그리스 지역에서 발달한 누금 세공 기술이 그대로 신라에 전달되었고 신라의 장인이 이를 단순히 모방해 황금보검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황금보검에 구현된 누금 장식은 전문 공예가의 손길이 깃든 극도로 정교하고 숙련된 수준이니까요. 이는 외부 기술의 직접적 유입이든 현지 장인의 오랜 경험이든 간에 신라가 세계적인 장인 기술과 교류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보검의 외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요소 중 하나는 세 개의 곡선무늬, 즉 일종의 태극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태극형 문양 자체만으로도 완결성을 갖추기 때문에 내부에 별도의 문양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보검의 새 태극 문양 안에는 꽃봉오리 형태의 장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각 공간에 균형감 있게 무늬를 배치한 점으로 밀어볼 때 제작자는 태극과 유사한 소용돌이형 문양을 자주 활용했으며 의도적으로 이 장식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용돌이 무늬는 켈트 문화권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켈트풍 문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켈트인은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 유럽 일대에 거주했으며 이후 일부 집단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나 영국, 아일랜드 방면으로 이주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요시미치 츠네오는 이 무늬와 제작 기법을 근거로 황금보검이 켈트족 지배층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스풍 소용돌이 무늬와 로마식 월계관 문양이 혼합된 점을 볼 때 보검의 금세공 장인은 로마 문화를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고 이를 의뢰한 이는 켈트족 전통의 조예가 깊은 통치자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만약 이 가설이 옳다면 켈트왕이 의뢰한 보검이 어떻게 동아시아 변방 신라의 작은 무덤에 안치됐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일부에서는 이 황금보검이 유럽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황금보검이 신라까지 전해진 경로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켈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직접 신라로 사절을 보내어 보검을 진상했을 가능성, 또 다른 하나는 신라에서 파견된 사절단이 켈트 왕국을 방문해 이 황금보검을 하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인에 의한 유통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 3점만 존재한다는 이 귀중한 보검을 일반 상인이 취급하기에는 비현실적이죠. 상인의 거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 간 외교나 왕실 선물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 황금보검의 정확한 제작지나 경로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신라가 유럽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는 신라가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만 번영한 천년 왕국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먼 해외로도 뻗어나갈 만큼의 국제적 역량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신라시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앞서 국제감각을 갖추고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